테슬라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LCC가 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런 그 실적 발표를 가지고 잘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애매하죠. 기업도 현재 지금 전망은 좀 애매하다. 신용이 고점에서 흔들릴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얘기는 1분기 이제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중에 물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들 를 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몇몇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서 뭐 이 기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자동차 관련한 실적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실적이. 근데 이걸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저희 815 가족분들께서는 종합적으로 현재 지금 글로벌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현재 지금 테슬라 실적도 발표가 나왔죠. 1분기 매출이 약 31조입니다. 영업이익이 3조 4천억으로 영업이익률이 11%대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37조의 매출을 보였고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영업이익률이 9.7%고요. 기아 같은 경우 23조 7천억의 매출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2조 9천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은 12%입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 뭐 우리가 그거보다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옆에서 보면 추세라는 것은 영업이익률 추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직전 영업이익률이 19% 정도에 달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 초반으로 나왔죠. 오히려 기아가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절대 규모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대기업이 유리하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할 때 돈을 얼마 벌었어? 라고 한다면 대기업이 항상 유리하겠죠. 그럼 이건 바로미터가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바로미터가 올바르다는 것은 파는 것 대비해서 이익이 얼마 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조금 팔았어도 이익을 많이 내느냐, 많이 팔아서 이익을 조금 내느냐 중요하죠. 동네 떡볶이 파시던 할머니가 팔아서 50%씩 남기는 거 하고 우리가 가는 뭐 아웃백이나 빕스 같은 데서 영업이익률이 5%다. 금액 자체는 아웃백이나 빕스가 크겠죠. 하지만 동네 할머니 떡볶이 파시는 분이 더 실속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테슬라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둘을 합치면 대략 한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우리 자동차 회사가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률을 10%대 달성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현대기아차를 합치면 테슬라보다 매출이 한 2배 정도 되죠. 매출이 이렇게 큰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나온다? 이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 실적이 나왔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어요. 그래서 일부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현대모비스가 영업이익을 훼손하고 현대기아차가 영업이익을 지킨 거 아니겠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하지만 충분히 계열사를 동원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땡길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또 현대기아차의 능력일 수도 있는 거죠. 무엇 대비해서? 테슬라 대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매출은 작지만 영업이익률이 똘똘하다는 게 그동안의 비교 우위였는데 이번에 그 비교 우위가 무너졌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테슬라가 현재 지금 뭐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랬죠. 우리가 연초에 제시한 목표 판매 대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판매가를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훼손됩니다. 매출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은 훼손되지만 현대기아차는 그런 움직임이 없죠. 조용히 차를 팔면서 10%대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테슬라가 노리는 게 뭐죠? 알려진 바와 같이 이제 제 내피셜이 아니라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당장 영업이익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점유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QA 확대를 가겠다는 거죠. 그 근거는 그동안 테슬라가 쌓아놓은 높은 영업이익률과 기가팩토리를 통한 높은 영업이익률과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온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의 어떤 이런 비교 우위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나온 숫자를 가지고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경영 전략을 펼치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는 과거 데이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전략을 읽어내야죠. 그래야 기업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죠. CEO의 어떤 뭐 선언이라든지 기업이 발표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다라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를 읽어내야죠. 어떻게 기업의 전략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이라든지 MBA에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뭐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꾸 이런 것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현대기아차 다 합치면 대략 한 6조가 넘는 거죠. 이런 정도의 현금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면 테슬라의 정책이 만약에 테슬라가 점유율을 높이고 나중에 영업이익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경기 불황이 오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닥치게 된다라면 꼭 테슬라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가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지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기아차는 뭐 지금 오늘 나온 얘기처럼 모비스의 그런 영업이익을 훼손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라면 저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도 일으켜요. 이번에 현대차가 배당 정책을 잉여 현금 흐름에서 순이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FCF에서 순이익으로 바꿨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돈을 내 손에 얼마의 돈이 있느냐를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순이익은 손익계산상에 나올 때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순이익이 나와요. 돈이 없어도 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내가 현금 흐름이 없어도 순이익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라는 거고 현금 흐름이 많아도 순이익이 작을 수도 있어요. 저는 드디어 이제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서 방어와 공격 전략을 같이 취하고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첫 번째 방어라는 것은 현금 흐름을 지켜내겠다라는 거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기업 간의 싸움할 때 캐시가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는 FCF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자유롭게 가져가겠다.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우리가 막대하게 이익을 좀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테슬라가 걸어온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방어도 하겠다. 저는 이 전략이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단순하게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잘 나왔다. 이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업계, 제가 테슬라를 너무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테슬라가 걸어온 싸움을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맞받아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또 2분기 때 가면 또 성적이 또 나오겠죠? 그 부분 가지고 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다음 장이 지금 이제 실적 나온 거, 그 실적이 나오면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A항공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이다라는 것들인데 이 실적은 우리가 2018년 1분기 최대 실적을 아웃퍼폼한 거다. 영업이익이 당시에 320억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TA항공이 잘 나왔을 때 320억 벌었는데 이번에 800억을 벌었죠. 엄청나게 번 겁니다. 특히 이것은 동남아와 일본 노선만 갖고 번 거예요. 중국 노선은 여기서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우리가 LCC 부분에 있어서의 성적이 좋다. 2분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는 1월, 2월 달 방학 수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폭발한 게 12월, 1월, 2월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차례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2분기 같은 경우 이제 뭐 대학 같은 경우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계약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2분기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거고 TA항공에도 보면 자 밑에 단에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시드니, 싱가포르, 몽골 등 장거리 운항과 신규 화물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TA항공 같은 경우 시드니라든지 싱가포르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형 항공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국내선, 그러니까 제주 노선 같은 경우 LCC나 대한항공이나 이익을 버는 노선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붐비는 노선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대만과 홍콩 노선이고요. 우리 서울과 제주 노선은 글로벌리 빅5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굉장히 붐비죠. 여러분들 주말에 뭐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가시면 5분, 10분 단위로 비행기들이 뜨죠. 이럴 정도로 복잡한 노선인데 아쉽게도 이거는 돈이 안 돼요. 1시간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는 상해라, 오사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평균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오사카 가면 평균 가격이 얼마죠? 30만 원이죠. 똑같이 1시간 정도 날아가는데 일단 그 요금이 2배죠. 그리고 비행기는 뜨고 내릴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가지고 옆으로 갈 때는 거의 기름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시간이라도 오사카 거리가 좀 먼데 그 오히려 기름 쓰는 건 뭐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요금은 2배면 그쪽에 나는 건데 이게 또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익이 더 늘어납니다. 시드니라든지 싱가포르, 몽골까지 가고 또 이런 비행기에는 화물도 실어 나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면 LCC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런 그 실적 발표를 가지고 잘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기 실적이 나올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은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게 진정한 가치 투자 아니겠습니까? 가치 투자는 사놓고 묻어두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놓고 묻어두는 건 방치예요. 방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꽃을 키울 때 사놓고 물만 주면 꽃이 크나요?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햇빛을 향해서 화분도 돌려줘야 되고 병이 들었는지 살펴도 줘야 되고 먼지도 닦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때로는 약도 좀 줘야 되고 그런 거와 그냥 물만 주거나 심지어 물도 안 주는 꽃하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들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살펴볼 것은 네이버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장 둔화가 본격화됐다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YOY 기준으로 그 영업수익은 늘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일단 서치 플랫폼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광고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죠. 일단 우리가 그 광고라는 것은 기업이 경기 둔화가 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보는 거고 광고도 변합니다. 우리가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나타내기 이전에 광고 시장의 1위는 뭐였죠? 그냥 신문과 잡지였죠. 신문과 잡지가 그리고 이제 공중파가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가 오면서 그들의 시장을 장악해가면서 그들의 수익원이 떨어지면서 네이버가 신경제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의 성장주로서의 곽광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광고가 어디로 넘어가죠?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광고가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네이버도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느냐도 하나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경기 둔화의 얘기인데 안타까운 것은 밑에 있는 빨간색입니다. 콘텐츠입니다. 많은 조사기관들이 향후 수년간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던 웹툰 시장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은 하는데 이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거죠. 일본의 경우 디지털 만화 시장 성장률이 8.9%에 했고 올해는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자, 최근에 네이버가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웹툰을 봤고 저도 웹툰을 봤어요. 어차피 서치 플랫폼이나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세는 어느 정도 목전에 차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무엇을 돌파할 것인가?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좋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카카오는 돈이 될 만한 걸 다 분산시켰잖아요. 네이버는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웹툰이라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 모델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시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막상 성적표를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가가 올랐었던,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가를 견인할 수 있었던 요소들이 실적 시즌에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살펴볼 것은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기계주들이 좋죠.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대한 시각을 저는 이걸 통해서 좀 읽어봤습니다. 건설기계와 엔진 부분으로 봤는데 건설기계 매출은 약 1조 정도 되고요. 엔진 부분은 3천억 정도 되니까 약 3대 1의 비율로 건기 부분이 현재 좀 크죠. 엔진 부분이 좀 작고요. 그런데
기대했던 중국 시장에서는 YOY 50%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중국에 우리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았습니다만 1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선전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 매출이 좀 늘었고 중동과 CIS, 남미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자원국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부 우리가 이제 뭐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굴삭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던 시각이 명확히 드러났다라는 거고 북미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커졌어요. 자, 중국이 800억밖에 못했는데 북미 유럽에서 3,500억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댈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박살남으로써 실적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잘 팔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엔진 부분에 있어서 매출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매출 1조 대 3천억이지만 영업이익은 1,000억 대 500억이에요. 1,000억 대 500억.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1,500억 이익 중에 대부분 누가 만들어낸 거죠? 엔진 부분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매출은 여전히 우리가 굴삭기를 봐야 되지만 영업이익은 엔진을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매출의 절대적인 건 뭐죠? 석유화학이죠. 그렇지만 LG화학 주가를 끄는 건 뭐죠?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 2000년 소재를 만들어내면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엔진 부분이 얼마큼 성장하느냐, 영업이익률이 무려 16%에 달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뭐 대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10%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업종별로건 기업별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전산업용 엔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상발전기라든지 K2전자 납품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건 이제 커나가는 사업이죠. 어차피 건설기계 부분은 글로벌 건설 경기와 맞붙을 건데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죠. 여기에 엔진 부분들까지 신성장 동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면 최근에 주가의 견조한 흐름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애매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매출은 YOY 기준으로 줄었지만 QOQ로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YOY 줄었지만 QOQ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MLCC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4분기 대비해서는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뚝 떨어졌지만 약간 미세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거 MLCC의 중화권 IT항 매출이 늘어나는 중이다. 보통 이제 우리도 반도체도 이제 메모리가 바닥을 찍었다,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런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애널리스트 그 컨퍼런스 콜에서 용어를 썼다라고 봅니다. 재고 조정으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났다. 뚝 떨어져서 약간 늘어나는 거지. 요 늘어나는 것만 딱 우리가 캡처해갖고 늘어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온지 여부도 확언하기는 어렵다. 회사 자체도 지금 불투명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동차 전장형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투자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애매하죠.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도 좀 애매한 거고 나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 현재 지금 전망을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이제 신용에 대한 불안감이죠. 신용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가 좀 잘 읽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에요. 현재 지금 코스닥의 변동성이 커지겠죠. 오늘 뭐 2차전지가 다시 올라가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고점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 코스닥 신용이 많이 늘어난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용 잔고가 20조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닥 신용 잔고가 코스피 신용 잔고를 넘어섰어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변동성이 커진다 그래서 신용 물량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신용 물량이 우리가 털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2022년 9월달, 작년 9월달 같은 경우 반대매가 나가는 것은 이제 털린다라고 이 표현을 하는데
뭐 위에서 1, 20% 빠졌다고 해서 그 반대매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제 고객들도 보면 보통 이제 신용으로 잔뜩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뭐 한 종목 신용도 있지만 뭐 두세 종목 신용도 있고,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현금과 신용이 섞여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대다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신용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A라는 종목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10% 정도 손해입니다. B라는 종목은 신용으로 갖고 있고 똑같이 10% 손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B를 팔겠습니까? A를 팔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신용 종목을 팔아야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금 계좌인 현금으로 산 A를 팝니다. 왜냐하면 A 같은 경우 팔아도 손실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신용으로 샀기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크죠. 10% 손해라는 게 계좌의 10% 손해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샀으면 한 5%밖에 손해 아니죠. 아니면 10%라면 벌써 20% 손해인 거죠. 내 현금 대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낄 때 신용을 파는 게 더 아픕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신용이 반대면에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용계좌가 1, 20% 빠지기 시작하면 불안하죠. 불안하고 만약에 지수까지 흔들리면, 최근에 지수가 흔들리죠.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분들이 먼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보유 주식을 팝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고점에서 흔들릴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종목이 신용잔고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고 그 종목에 영향이 있느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제 신용이 있을 경우에 이게 한번 물량이 쏟아졌을 때의 효과가 바로 수급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우리가 그 3만 원 주가였을 때 1000주를 사면 3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죠.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사실 분들은 사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이 1000주를 팔았다고 보죠. 난 2배 정도 먹었으니까 이 1000주를 팔 거야 라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그 1000주를 받아줘야죠. 근데 그 1000주를 받을 때는 얼마가 필요하죠?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기존에는 3천만 원 가지고 1000주를 사서 주가를 견인했다라면 이제 떨어지는 걸 잡기 위해서 그걸 잡아 올리려면 돈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현재 지금 2차전지 급등주들에 대해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털사이트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신용 공여를 중단한 경우가 있어요. KB증권도 그렇고 NH증권도 그렇고 발표를 했고요. 제가 종목은 여러분들이 쳐보세요. 제가 증권사는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으로 매매가 불가능하게 된다라면 이게 좀 이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삐그덕거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꼭 중요하냐라는 건데, 시장을 읽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불과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2023년에 주식시장이 잘 될까? 의문을 좀 나타내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의외로 2023년에 뭐 챗GP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끌었고, 지금은 좀 잊어져 버렸죠. 잊혀져 버린 주가 흐름이 돼 버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2차전지가 또 대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객탁금도 52조까지 늘었고 신용도 20조까지 늘었어요. 거래량도 많이 늘었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차트만 놓고 보면 최근에 변동성이 커졌죠. 이번 주 차트 놓고 보면 저는 오늘이 코스피는 상당히 기로점이라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에 고점을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했죠. 그 이후에 이제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둘 다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되는 날이에요.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관건이 되는데,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봉의 크기가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장중 움직임이 작았지만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봉의 크기가 작은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다음 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로 나오면 어제는 매집이죠. 단기 매집이죠. 하지만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로 아니고 마이너스로 끝난다면 어제 판 겁니다. 매수자들이 실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상당히 기로점이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변동성도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달 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죠. 마지막으로 잠깐 언급드리면,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방미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죠. 원전이라든지 수소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바랬던 칩스법이라든지 IRA법에 대해서 조금 그 연기라든지 수혜를 좀 점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직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죠. 일단 북핵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안보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들인데,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이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꼭 결과표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조카분이 공부 잘하겠다라고 하면 용돈도 주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적표를 보고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기대보다 미흡하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고요. 그거보다 기대한 만큼 나왔다? 그럼 주가는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얘기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당연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살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여타 기업들의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경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